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8강을 들어갈 거고요. 28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 되겠습니다. 드디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현대사 부분 빠르고 신속하게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제가 귀신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0문제를 봤을 때 현대사 부분이 원래 출제율이 가장 떨어지긴 해요. 그리고 현대사 부분이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현대사 부분 이변이 없는 한 틀릴 게 없다라는 거. 자, 자신감 가지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했던 거 복습이에요.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기 직전에 국제회의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만 알아라고 얘기를 했었죠. 야, 카타. 먼저 카이로 회담의 최초로 한국 독립 언급. 끝. 그 다음에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고 우리와 관련된 거는 신탁 통치 얘기를 했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츠담 회담 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라는 거. 네,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광복 이전의 상황입니다. 했던 것도 복습이에요. 광복되기 직전에 우리는 중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족주의 계열의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독립동맹 두봉 김두봉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합류하면서 조선의용군 그리고 조선건국동맹은 기억나세요? 국내에 있었던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광복되고 난 직후의 상황이에요. 기억나세요? 마지막 남은 일본만 남았을 땐 소련 니들 참전해 라면서 소련이 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미국이 깜놀해요. 왜냐면 미국의 생각은 소련 보고 한반도 북한을 치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한반도가 일본의 전쟁 기지니까 후방을 공격해서 일본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게 미국의 생각인데 이런 젠장 알고 봤더니 텅텅 빈 거예요. 빈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소련이 8월 11일에 내려왔는데 지금 쭉 치고 내려갑니다. 계속 그냥 무혈입성해요. 빈집이에요. 빈집. 미국이 당황을 합니다. 야, 이거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소련에게 소련아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하자. 소련 입장에서 피해도 별로 안 있고 오케이 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점령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한 달 후에 한반도 남한으로 들어옵니다. 왜? 태평양 전쟁에 있었던 거 이거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이랑 시간 갭이 걸리는데 요거는 프리퀄이에요. 프리퀄. 자, 한반도 내에서 그래서 북쪽에는 소련이 주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이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를 점령했는데 주둔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군대일까요?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무슨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에게 계기고 자기들에게 대들었던 일본이 가진 땅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온 점령군이에요. 기본 성격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점령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이니 우리나라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형태로만 우리를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 스타일이 다른데 자, 우리나라는요. 해방되고 나서 신문사에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어떤 설문지? 자, 해방되고 나서 등장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길 원합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되길 원합니까? 투표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게 되면 거의 이변이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99%가. 그런데 처음에 해방 직후에 투표를 했을 때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70% 이상이 사회주의 국가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족주의 계열 안에서 타협적 민족주의, 친일파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사회주의 계열이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니들 찍소리 하지 마라. 니들 안에서 친일파 엄청 나왔잖아. 페트 폭력.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모든 재산을 N빵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없는 사람이에요. N빵? 괜찮네. 어차피 거진데. 그래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방 직후에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러니 소련이 딱 내려와서 보니까 전부 다 빨갱이입니다. 전부 다 사회주의를 원하고 있어요. 나이스 샷. 굳이 자기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통치입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라는 사회주의 애들이 만든 조직이 있는 거예요. 체인점이 있습니다. 지부 곳곳에.
이거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같이 데려온 김일성을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입니다. 깜짝 놀라겠죠. 왜? 한 달 만에 들어왔더니 전부 다 빨갱이,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뭐지?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 깜놀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가 직접 통치로 나서는 거예요. 내버렸다가 이건 사회주의 국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들이 주둔한 미군정, 미국의 군대를 얘기를 합니다. 미군정 이외에 조선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그 어떠한 정치 세력이나 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로 귀국해서 들어올 때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라고 옛날에 학창시절 교과서에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 이유가 주둔하고 있는 미국, 점령하고 있는 미국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우리나라를 배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곳을 점령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친일파를 그대로 등용합니다. 왜? 미국은 우리의 민족성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본 애들에게 뿌잉뿌잉 아리가또 애교를 갖다 바쳤던 친일파, 얘들 그대로 쓰면은 우리한테도 충성을 하겠네. 맞아떨어져요. 친일파들이 친미로 갈아탑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조선 총독부의 경찰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요. 행정기구 활동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둘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해방 직후의 모습이죠, 지금. 요거는 프리콜입니다. 프리콜. 따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요거는 기본 레벨에서는 잘 안 나오고 심화 레벨에서는 이걸 가지고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기억나세요? 해방되기 직전에 여운형 선생님이 만드셨던 국내에 조선건국동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이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긴 한데 완전 치우친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약간 융통성이 있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있는 민족주의자였던 중도 우파 안재홍 선생님과 함께요. 이 조선건국동맹이요.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건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준이는 중도 좌파 우파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이 하나가 됐던 해방 직후의 좌우 연합단체입니다. 합작단체죠. 그러면 시험에는 이런 설명을 주면서 보통 이게 나와요. 조선건국동맹을 바탕으로 결성되었다. 다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건준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나를 해요. 왜냐면 해방을 했잖아요. 해방이 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카오스, 혼란 그 자체입니다. 왜? 정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애들 입장에서 똥줄 타는 거예요. 안전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한반도에서 정부의 역할과 경찰의 역할을 잠시 맡았던 게 건준입니다. 보시면은 조선 총독부와 딜을 해요. 이들이. 행정과 치안권을 받고 이들 일본 사람들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대신에 조선 총독부로부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석 달치 쌀을 지급받아요. 그리고 또 이 조선 건준이는 치안대, 지금의 경찰입니다. 곳곳에 지부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 역할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여운형 선생님이 중도 좌파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우위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회주의 애들이 권력을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 우익이 전부 다 탈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좌익 세력들끼리 뭘 만드냐. 한 달 후에 미국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미국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때 우리 건준이도 정부 상태가 돼서 정부 대 정부로, 미국 정부 대 우리 한국 정부로 해서 만나고 계약을 하고 딜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해서 조선인민공화국, 딱 봐도 사회주의 정부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부, 여기 있는 이 지부, 이게 체인점이에요. 145개. 그리고 각 지역에서 경찰 역할을 했는데 이 지부를 이름을 인민위원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회주의잖아요. 이 인민위원회를 그대로 지원하고요. 미국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이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모든 한반도가 지금 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조선인민공화국은 해체를 하였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내에는 한국민주당, 독립척성중앙협의회, 조선공성당, 한국독립당 같은 돌아와서 여러 당들이 이제 정치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히 김구의 한국독립당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제가 번호를 매길 거예요. 9, 10 정도 번호를 매길 겁니다. 이 번호에 맞춰서 순서 흐름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1번과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과 5번을 줘요. 그러면 1번과 5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2번, 3번, 4번을 찾으면 정답이죠. 순서 흐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각각 사건마다 단독으로 물어보는 사건들이 몇 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또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인데 일단 판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먼저 봐야 돼요. 시험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해방 직후에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이 주둔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둔하고 있는 미국, 주둔하고 있는 소련, 그리고 초강대국 영국, 영국의 외무장관들,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합의를 해요. 한반도 문제를 놓고.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의 합의를 합니다. 첫 번째, 빨리 한반도에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자라는 거에 합의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정부를 만들려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부를 원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주둔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돼서 얘기를 들어보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반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를 들어보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 얘기를 서로 들어보고 취합을 해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맥시멈 5년 안에는 만들겠지. 맥시멈. 빨리 만들면 뭐 한 1년, 뭐 2년만 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도 5년 안에는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정부를 만들기 전까지, 신탁 통치, 만들기 전까지 맥시멈 5년 동안 이들이 계속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신탁 통치 최대 5년간 하는 거를 합의를 합니다. 이게 난리가 나요. 왜? 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기레기, 기자들을 정말 이상한 기사를 쓰고 할 때 욕할 때 쓰는 기레기, 기자 쓰레기. 여러분들이 시대의 기레기가 된 거예요. 나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인터넷 조회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신문 기사를 뽑을 때 이 세 개 중에 뭘 탑 기사로 뽑을 때 제일 조회수가 높을까요? 이거겠죠. 왜? 신탁 통치 최대 5년간 할 수도 있다? 왠지 모르게 이거를 탑 기사로 뽑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또 식민 지배 받는 거야? 그런 느낌이 확 들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신문사가 언론 탑면에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탁 통치를 반대합니다. 어디 니들이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상하다. 처음에는 원래 반탁을 주장을 했어요, 이들도.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아니 이 바쁜 애들이 모여서 이것만 3번만을 얘기를 했다고? 이상한데?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을 찾아가요. 소련에 직접 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정말 이것만 얘기했냐고. 봤더니 1번, 2번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는 신탁 통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다시 갈아타요.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들어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네. 이 내용도 있네. 우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일단 우리 둘이 힘을 모아보자. 아니 이거는 5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달 만에 임시민주주의 정부 만들면 이들 한 달 만에 나가는 거고, 아니면 뭐 반년 만에 만들면 반년 만에 나가는 거고, 일단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그만하고 정부 만들자. 이게 사회주의 쪽 생각입니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민족주의 계열, 우익 계열, 반탁했던 신탁 통치 반대했던 세력은 뭐라고 주장하냐? 서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서로 맞는 말이긴 해요. 이쪽에서는 야, 사회주의자들아, 정신 차려라. 이들이 5년이라고 말만 저렇게 해놓고 실제로 10년, 15년, 20년 계속 이렇게 지배를 하면 어떡하는데? 안 된다. 라면서 둘이 치열하게 대립을 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신탁 통치 최대 5년간 이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우익 계열, 좌우 대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격화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조항 3개를 다 줘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다음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또는 다음 회의, 다음 조항과 관련된 회의의 영향 결과로 옳은 것은 국내에서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다. 찾으면 정답. 또는 반대로 역으로 물어봐요. 어떻게? 캐릭터가 나와요. 사진이 나옵니다. 한쪽은 신탁 통치 찬성, 한쪽은 신탁 통치 반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배경으로 옳은 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 내용을 알아본다. 이거잖아요.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좌우 대립 격화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격화가 되니까 두 번째,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때 합의했던 것처럼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결과만 아시면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렬입니다. 왜 결렬이냐? 미국과 소련이 또 주장하는 게 달라요. 일단 이념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소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아, 우리가 합의한 이 내용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계열, 우익 계열은 그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회의에 부르지 마라. 찬성하는 사회주의 애들만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련의 말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원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주의 애들만 들어와서 얘기를 들으면 사회주의 정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막아야죠.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련아, 그거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의한 내용에 반대하는 것도 그들의 의사표현이다. 이들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봐야지. 소련은 굳이 부를 필요가 없죠. 이념이 다른데 반대합니다. 합의가 안 되겠죠. 결렬이에요. 이렇게 결렬되자 세 번째,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이승만이요. 전라도 정읍에 갑자기 홍길동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읍 발언이란 걸 하게 돼요. 어떤 내용이냐?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기 북한에는 소련과 김일성이 손을 잡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빨리 남한만이라도 지금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깜놀해요. 수많은 정치가들도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래냐? 봐요. 우리는 고생 끝에 드디어 해방과 독립과 광복을 맞이를 했어요. 근데 광복되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분단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1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단이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 때는 분단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누가 분단을 생각을 하겠어요. 이념 대립은 있을 뿐 결국엔 하나의 민족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딱 들으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분단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거 이러다 진짜 분단될 수 있겠다.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진짜 한번 만나서 한번 진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면서 좌우 합작 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좌익과 우익이 만나서 진짜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좌우 합작 운동이 또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 합작 운동의 배경이 뭐예요? 배경, 첫 번째 배경.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른 좌우 대립의 격화가 배경이죠. 두 번째 배경이 뭘까요? 이거.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 배경입니다. 세 번째 배경이 뭐예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또 세 번째 배경이 되죠. 이러한 배경 속에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도 좌파 그리고 중도 우파가 주도를 해요. 앞에 봤던 건준이를 이끌었던 여운영 선생님이 또 주도를 하십니다. 중도 좌파 쪽의 대표로서요. 이게 뭐냐면 자, 극좌와 극우 이념의 끝에 있는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둘이 안 만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친구들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 친구 수가 이렇게 많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할 때 앞에서 얘기했지만 축구팀, 위저드, 마법처럼 축구를 하겠다. 멤버가 한 2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 20명 멤버가 다 모이긴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많은 멤버들 중에서 더 친한 친구가 있고 안 친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따로 만나고 합니다.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거 있죠. 분명히 우리가 위저드라는 축구팀 같은 멤버긴 해요. 근데 얘랑 나랑 둘이 만나긴 조금 애매모호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물어보면 동진아 너 걔랑 친구 맞아? 친구 맞아. 친구는 맞아. 그런데 단 둘이 만난 적은 없어요. 애매해요. 왜? 둘이 만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신에 여러 명이 만날 땐 같이 만나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사실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해요. 제가 약간 인싸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따로 만나기 좀 애매한데 제가 두루두루 친하니까 동진이 나와? 그럼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그래서 둘이는 안 만나지만 제가 오게 되면 서로 이렇게 다 모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위저드의 이 축구팀의 주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주장은 맞아요. 그래서 차마 주장으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저를 추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축구팀의 추장이에요. 추장. 자, 이렇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 때문에 중도, 좌파 때문에 극자가 와요. 얘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또 극우가요. 이 좌익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자기랑 좀 친한 중도 우파가 부르니까 얘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끔 하는 게 좌우 합작 운동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나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래퍼들 보면 이렇게 디스전 막 하잖아요. 서로 얼굴 안 보고 디스전 하잖아요. 근데 면전에다 디스전 하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웁니다. 싸워요. 큰일 나요. 만나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만났을 때 그래도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때 좌우합작 운동의 결과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만나니까 결국 더 싸웁니다. 2년 대립으로 여기도 포인트가 뭐냐면 결렬이에요. 결렬. 그리고 여운영 선생님이 암살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이 끝이 나고요. 처음에는 이걸 또 미국이 지원했어요. 왜? 만나서 진짜 니들끼리 좀 얘기 좀 해보라고. 내가 지원할게. 근데 만나게끔 하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미국이. 하지마. 하지마. 때려쳐. 손 떼버립니다. 그러면서 좌우합작 운동도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결과는 결렬입니다. 그리고 5번째. 자, 좌우합작 운동이 결렬로 끝나자 다시 한번 미국과 소련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결과만 아시면 돼요. 1차 때와 똑같은 이유로 결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번째. 지금 이 대한민국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 이 과정 또는 정부를 만드는 이 과정이 지금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냐.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나니까 이 미국이요. 이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립니다. 그러자 유엔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 그러면 공정하게 인구 비례에 맞춰서 총선거, 선거를 실시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소련에서는 이걸 반대를 해요. 북한과 소련은. 왜 반대를 할까요? 자기들이 불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구 비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남한이 인구가 많아요? 북한이 인구가 많아요? 남한이 인구가 더 많죠. 남한이 평야지대니까. 자기들이 불리하잖아요. 왜? 남쪽은 미국이 틀어지고 있으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유엔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하냐?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그러면 투표를 해서 정부를 수립해라고 발표를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또 터진 거죠. 왜? 선거가 가능한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밖에 없습니까? 남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남한만 선거를 해서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되게 되면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대로 실행이 되면 분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죠. 누가 막으로 노력을 하냐? 바로 우리 더블김,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님, 그리고 부주석 역할을 맡았던 김규식 선생님, 더블김. 이 더블김 선생님이 이걸 막기 위해서 나는 38도선을 쓰고 배열지연정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있을 수가 없다 라면서 김규식 선생님과 북한으로 갑니다. 김일성,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었던 김두봉을 만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남북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프게도 이거도 결렬이겠죠. 왜? 결렬이 안 됐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단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8번째. 거의 7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연도를 구분하기 애매한 게 같은 달에 일어납니다. 또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픈 역사기도 하죠.
럭키 세븐 두 개로 같이 묶을게요. 바로 제주도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도에서는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발표가 나자, 선거를 통해서 만드는 게 발표가 나자 제주도에 있던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많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픈 또 하나의 손가락이죠.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렇게 남북협상이 결렬이 나고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날 남한만의 단독 정부에 반대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예정했던 대로 8번째 예정했던 대로 선거를 치룹니다. 그 선거가 50 총선거가 되는 거예요. 5월 10일 날 우리는 예정대로 선거를 치룹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가 되는 거고 남자 여자 다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거의 결과 마지막 9번째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50 총선거의 결과 우리는 누구를 뽑았냐? 바로 1대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1대 국회의원을요.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는데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간선제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는 게 아니라 간접선거로 뽑습니다. 대통령 간선제예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거, 직선제라면 이때는 간선제입니다. 1대 대통령은 대통령 간선제로 치러져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뭘 만들까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선생님 맨날 싸워요. 아니에요, 제발. 국회의원은 싸우라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는 겁니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라고 뽑는 거예요. 이 1대 국회의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제일 먼저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이들을 제헌국회 또는 제헌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의원들은 제헌국회의원이고요. 헌법을 제정한. 이때 만들어진 국회가 제헌국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헌절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7월 17일.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다 알아요. 날짜. 엄마 제헌절, 아빠 제헌절 언제? 7월 17일. 오토매틱입니다. 왜 그러냐? 옛날엔 빨간 날이었어요. 빨간 날은 죽었다 깨어나도 까먹질 않습니다. 그게 제헌절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뽑았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1대 대통령에 누가 자리에 앉게 되냐? 이승만 대통령이 앉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일단 이 국회의원 선거에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했던 임시정부 사람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 후보로 추천이 돼요. 그런데 김구 쪽 사람이 아무도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여를 안 했으니까 아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래 3명의 국회의원을 여기서 뽑아야 돼요. 그렇지만 제주 4.3 사건 때문에 2개의 선거구에서는 선거를 치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명을 빼고 여기서는 1명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다라는 거 다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자,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의 남북협상이 제시문에 다 들어가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연표에 이 순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남한만의 총선거 발표 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찾으면 정답이잖아요. 요렇게 물어봐요. 또는 기본이니까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걸 다 줘요. 그리고 타이틀 제목 또는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쭉 가.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것 가에 다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이 1번부터 9번까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우리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습니다. 6.25 전쟁. 6.25 전쟁은 관련이 없죠. 왜? 6.25 전쟁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터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6.25 전쟁이 여기에 스르륵 들어가면 이건 100% 오답이죠.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클래식한 게 뭐냐면
일단 모스크바 상구 외상회의 좌우 압작 운동은 시험에 각각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나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남북 협상 같은 경우는 연표 속에서 물어봐요. 흐름 속에서.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단독으로 간혹가다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는 제가 PPT로 가서 나올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깊게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잘 나오는 스타일은 이거예요. 모스크바 상구 외상회의, 그리고 김구의 남북 협상.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정답될 수 있죠. 이승만 정읍 발언 정답될 수 있죠. 좌우 압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이 될 수가 있죠. 2차 미소 공동위 결렬 정답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남북 협상이 들어갔는데 50 총선거 오답이죠. 이거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 흐름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PPT로 한번 가볼게요. PPT로 가보겠습니다. PPT로 다시 돌아오면요. 지금 모스크바 상구 외상회의 결과 여기 있죠. 미국, 영국, 소련이 모였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한국에 빨리 임시 민주정부,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미소공동위원 설치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합의를 합니다. 그러자 사회주의 계열은 반대에서 찬성, 찬탁. 여기는 반탁. 요거의 결과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지만 협의 대상을 놓고 소련은 우리랑 뜻을 같이 하는 애들만. 아니다. 반대하는 것도 그들의 의사표현이다. 합의가 안 되죠. 결렬. 그리고 결렬되자마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외칩니다.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만들자. 오이 분단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 속에 좌우 압작 운동. 여기 보시면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결렬,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운동, 미군정의 지원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중도 우파에는 김규시 선생님이, 그리고 중도 좌파에는 여운영 선생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좌우압작위원회를 결성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좌우압작 7원칙 이런 걸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합의가 안 돼서 결렬됐다라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요. 여운영 선생님은 또 암살을 당하시고요. 끝났습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다시 2차 미소공동위원회, 1차와 똑같은 이유로 또 결렬. 도저히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미국이 유엔에 토스 넘깁니다. 요게 정읍 발언이고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요거 다 주고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그러면 1차 미소공동회 결렬 직후나 모스크바 상구 외상회의 직후를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이게 좌우압작 운동 내용입니다. 미소공동회 이렇게 속개를 요청하고 이런 거 쭉 주는 거고 여기 좌우압작으로 통해서 그러면 요걸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는 좌우압작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좌우압작 실원칙을 발표하였다. 또는 이거 배경 3개 얘기하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여기 내용 나오고요.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또 결렬되니까 이거를 유엔에 넘깁니다. 유엔에서는 선거해. 북한 소련 반대. 그래?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만 선거해. 그러면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선거가 결정나자 안 된다. 더블김. 김규식 선생님이 찾으러 갑니다. 어디로? 평양에 가서 김두봉, 김일성을 만나러 간 거죠. 만나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결렬, 합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요걸 또 던져놓고 38도선을 베고 쓸얼지연정 안 된다. 남한의 단독정부는 안 된다. 요걸 주고 다음 같은 발언 또는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연표해서 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반대 수립운동으로 제주 4.3 사건이 있어요. 자, 경찰의 발표로 시작되고요. 좌익 세력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반대했던 건데 결국에는 무산됩니다. 3군데 지역에서 2군데는 투표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일반 아무 죄가 없는 제주 도민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희생자나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런 특별법을 제정했다라는 거. 제주 4.3 사건이 단독 문제로 나올 때 이게 정답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는 이걸 제시문해주고 이걸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결국 지금 50 총선거가 끝났을 때도 계속 제주도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군대,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보통은 군대가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보통 가까이 가요. 보통은.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남자분들은 보통 수도권에 군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강원도나 경기도로 많이 가는데 저같이 고향이 대구거나 지방인 사람들은 보통은 지방 쪽에 있어요. 보통은.
제 친구는 뭐 팔공산에 근무를 했었고 저는 뭐 장교대가 특별 사례고요. 그래서 보통은 최전방으로 경상도 사람들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오게 되면은 좀 약간 부대 안에서도 야 멀리서도 왔네 이런 대우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에 있던 사람들이 군대로 발령을 받게 되면 보통 여수와 순천으로 많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수 순천에 있는 군대를 제주도 이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진압을 하러 갔더니 옆 동네 저 내 친구인데? 저기 슈퍼 아저씨인데?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 여수 순천 안에서도 이거 진압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여기 여수 순천 진압하러 죄송해요. 제주 사상을 진압하러 갔던 여수 순천의 군대 안에서도 사회주의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걸 또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요 안에서 또 봉기가 일어나요. 결국은 이것도 군대를 동원해서 다 진압을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또 갈등이 있기도 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월 10일 날 지금 이 여수 11구 사건은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거 진압하려고 투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부 수립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 건데요. 그리고 50 총선거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세력들은 다 빠졌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요. 대통령은 간선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끝났습니다. 보시면 200명 중에 2곳은 뺐습니다. 선발을 못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내용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 수립입니다. 대통령인 이승만, 부통령인 이시영, 그리고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합니다. 이게 재헌 헌법이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걸 줘요. 다음 헌법에 의해서 구성되었던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같은 헌법을 제정하였던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헌국회에 대한 내용을 찾는 건데 요거는 뒤에 가서 정답이 되는 걸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요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친일파 청산 이런 게 있는데 판서로 갈게요. 자, 우리는 정부 수립 과정이 시험에 나오는 걸 다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재헌국회의 활동을 봐야 돼요. 재헌국회 이꼬로 똑같은 말로 여기에 있는 의원들을 재헌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 손으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을 해서 정책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했던 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원했던 거. 35년 동안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살았던 친일파 새끼들. 일본에게 뿌잉뿌잉 아리가또 아리가또 일본 놈들에게 애교를 부렸던 친일파 새끼들 싹 다 죽여주세요. 이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원했던 거는 친일파 청산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원했던 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는 농민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또 대부분의 서울에 사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기 집이 없습니다. 나의 꿈은 저의 꿈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지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내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광복 직후에 농민들이. 그걸 반영한 게 바로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앞에 봤던 재헌국회 얘기를 주고요. 다음 국회에 대한 특징 또는 다음 국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 2개.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정답.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 줄여서 반민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반민족, 우리 민족에 반대했던 친일파를 처벌하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든 게 뭐냐면 이걸 잡기 위해서 누구를? 친일파를 잡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구성해요.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러면서 친일파를 싹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이때 이승만 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친일파 청산이 1도 되지를 못합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반대를 했을까요? 자, 친일파가요 정말 영악해요.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뭐 근거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왕용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그거였죠. 나의 아들들아, 이제 곧 있으면 미국의 시대가 온다. 영어를 공부를 해라. 친일파가요 천재들이 많아요. 이것도 남한테 이렇게 잘 보이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지 잘합니다. 딱 판을 읽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광복이후에 얼마나 무서울까요? 친일파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다 죽습니다. 자기를 지킬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원래 처음에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해방 직후에 바로 친미로 갈아타요. 미국이 우리나라 한 달 후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켓 들고요. I love America, America, I love you, I love you. 친미로 갈아타요. 그런데 좀 상황을 딱 지켜보니까 또 친일파들이 똥줄 탑니다. 왜? 딱 보니까 미국이 영원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곧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가고 났을 때 또 자기를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가 바로 이승만이었던 겁니다. 이승만은요, 예전에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하고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국내로 들어왔는데 인지도는 엄청 높아요. 그렇지만 국내에 자기 지지 기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미국에 있었으니까. 항상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는 무슨 싸움? 쪽수 싸움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천재라도 무소속은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편, 자기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일파가 스르륵 다가오자 이승만이 그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고 났는데 반민특위, 반민법이 제정되면서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친일파를 싹 다 잡아들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다 잡혀 들어가 버리면 자기의 지지 기반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비상사태입니다. 친일파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잡는 게 더 급합니다.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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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공산주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 친일파는 친일파가 아니라 반공투사입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애국투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친일파가 친미로 갈아타고요. 이승만과 손을 잡고 그리고 판을 딱 보더니 신탁통치가 딱 대립을 할 때는 신탁통치 반대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투사로 또 변신을 해요. 정말 카멜레온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죠. 계속 탄압을 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대박 사건입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는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 중에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라치, 스파이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명목을 뒤집어 씌우면서 반민특위를 결국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친일파를 단 한 명도 처벌하지를 못해요. 다 풀려나옵니다. 우리는 친일파 청산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꼬여버린 겁니다. 독일은 달라요. 독일은 지금 또 예전에 나치에 가담했던 사람이 있다. 그게 처벌받지 않고 이제 발견됐다. 바로 처벌 들어갑니다. 우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이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친일파 청산이 이렇게 끝이 났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반민족 특별조사위나 반민법 이 내용을 제시문에 다 던져놔요. 친일파를 청산하고 어쩌고. 다음 자료와 또는 다음과 관련된 제정된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는 거. 재헌 국회에서 제정하였다. 찾으면 정답. 두 번째로 친일파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갈게요. 농지개혁법이에요. 두 번째인데 농지개혁법도 핵 안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농민들에게 드디어 땅을 주자라는 건데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상, 돈을 받고 땅을 몰수를 해서 유상으로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있고요. 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많이 가진 지주로부터 정부가 어떻게 땅을 받아요. 그리고 땅을 받았으니까 우린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돈 줘야죠. 돈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뭘 주냐. 땅지, 땅 가격에 해당되는 지가증권이라는 걸 줍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주식 쪼가리 같은 거예요. 땅 가격에 해당되는. 나중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 받은 거를 드디어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이 땅 받은 거를 농민들한테 주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땅을 줬으면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농민들이 돈이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예전에 땅을 샀겠죠. 제가 돈이 있으면 이미 예전에 서울에 아파트를 샀겠죠. 그러면 이때 돈이 없잖아요.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땅을 받았어요. 100을 받았어요. 100평을. 100평을 받았으면 그 100이 아니고 뭐 100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00평을 받아서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어서 100평에서 일식 생산해서 100을 생산했대요. 그러면 100을 생산했으면 그 100 중에 30, 딱 30%죠.
1년 내가 땅 받은 거에 생산한 거의 30%를 정부에게 갖다 바치면 돼요. 내가 땅을 받은 대가로 이거를 1년을 하는 게 아니라 무려 5년을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매일 내가 받은 땅의 30%를 국가의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총합 150%를 갖다 바치면 되는 거죠. 요게 농지개혁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3정보 이상의 땅에서 해당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정보가 지금으로 치면 땅 평수로 치면 9,000평이에요. 제가 10,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9,000평까지는 제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9,000평 이상 넘어가는 거는 무조건 이걸 정부에게 넘겨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농지개혁법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땅이 없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국가가 땅을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결과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자영농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스스로 자기 땅에다가 경작을 하게 되는 자작농의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농지개혁법 이 설명을 다 줘요. 또는 좀 이따 사료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제일 첫 번째 뭘까요? 누가 제정하였다? 1번과 2번 똑같이 재헌국회에서 제정하였다. 정답. 그리고 또 결과 자영농, 자작농의 수가 증가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 다 알려드렸습니다. 끝났고요.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친일파 청산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 여기 만들었지만 친일파 조사 체포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 여기에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가 있다. 그러면서 결국 기간이 축소되고 결국 해체가 됐다라는 거 제대로 처벌을 못했죠. 이거 다 줬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재헌국회에서 제정하였다. 그리고 친일파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사료로 이게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을 때요. 그 내용이고요. 다 친일했다는 애들 다 처단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토지개혁. 자, 요거는 제끼고 밑에 거 농지개혁법. 3정보 이상의 땅에 한해서 9,000평 이상 가진 땅, 9,000평까지 가지고 그 이상의 땅은 넘겨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경자유전. 땅을 가진 사람이 땅을 가진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말을 반대로 했네요. 자, 그리고 이거죠. 집가중권 주고 땅을 받고 땅을 넘겨주고 땅 받은 땅의 30%를 5년 동안 150%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결과 요거는 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되고 결과는 여기 한 개는 빠졌지만 여기는 빠졌지만 어떤 내용? 포인트 결과 판서해드렸죠. 자작농, 자영농의 수가 증가하였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수립은 정부도 북한 정부가 수립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북한 정부가 수립이 돼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월 9일이잖아요. 우리는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니들이 먼저 정부 만들었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이 이미 그 전에 세팅 과정 다 끝내놓고 우리나라 정부 수립되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립되자마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준비 다 끝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그리고 6.25 전쟁입니다. 여기를 하면 이제 끝이 나요. 자, 6.25 전쟁은 쉽게 나와요. 순서 흐름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순서 흐름에 따라서 특정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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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또 장교 출신이잖아요. 저의 예전에 또 모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군복 입어줘야 돼요. 남자들의 특징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내 군복 잘 빨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입을 때마다 이렇게 냄새를 맡아줘야 돼요. 아무리 봐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더워. 왠지 모르게 이것만 입으면 기운이 빠져요. 그리고 또 자랑은 아니지만 보이시나요? 오뚜기 8사단. 제가 또 철원이지 않습니까? 8사단. 딱 이걸 보는 순간 다른 아마 군대에 갔다 오시면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고생 좀 했네. 흔히 말하는 이게 메이크업 되죠. 이 오뚜기가 왜 오뚜기냐? 하도 많이 걸어서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심지어는 색깔도 이제 노란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때 골마 터진 겁니다. 그래요. 훈련이 많아요. 이쪽이 정말 고통스러운 동네인데 다시 돌아가서 일단 8사단 나왔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일단 저를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군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6.25 전쟁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우리는 첫 번째 6.25 전쟁의 배경을 봐야 돼요. 사실 배경은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하나는 애치슨 선언이에요. 애치슨 선언이 가장 큰 배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반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이 있고요. 미국이 애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 미국은 애치슨 선언, 애치슨 라인을 이렇게 꺾겠다. 그래서 이 라인 안에서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 미국이 개입을 하지만 이 라인 밖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 미국은 1도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애치슨 선언입니다. 그러자 저기 북쪽에 있던 우리 김일성 아찌의 심장이 바운스 뛰기 시작을 해요. Why? 쩐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했다. 이거 한반도 포기한 거네. 그러면 가면 되겠다. 라면서 저기 북쪽의 소련을 찾아갑니다. 스탈린 오빠,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했죠. 우리에게 군대를 좀 지원해 주세요.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일성 아치의 심장을 또 바운스 뛰게 만드는 일이 생겨요. 저기 중국에 있던 누구? 또 바빠요. 잠깐 볼까요?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 이거는 제가 동아시아 강의 때 쓰는 거예요. 마오쩌둥 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오쩌둥과 관련된 것들이 막 엄청 등장을 해요. 이게 마오쩌둥 키트입니다. 이거는 동아시아 강의 때 쓰는 건데 일단 중국에서 구매한 마오쩌둥 티셔츠입니다. 그래요. 안 빨아서 더 지저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냐? 마오쩌둥 소년 위인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릴 때 이런 일을 했던 게 있고요. 이거는 마오쩌둥 오록이에요. 오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니까 무슨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오쩌둥 포스터입니다. 또 있어요. 이 마오쩌둥 포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오쩌둥 포스터입니다. 네. 이 중국이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우리는 해방 이후에 이렇게 정부를 수립했고요. 그때 중국은 드디어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의 사회주의가 드디어 중국 본토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의 심장이 또 바운스 뛰겠죠. 마오쩌둥 등 도와줘요 등등. 또 마오쩌둥의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원받은 걸 바탕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습적으로 남쪽을 침략하는 남침을 시작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6월 25일 새벽에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발발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 우리는 탈탈 털립니다. 3일 만에 서울 수도를 뺏겨요. 3일 만에. 그리고 한 달 만에 저의 고향이었던 대구, 그리고 부산, 낙동강 라인이죠. 여기 일대를 빼고는 싹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 라인을 제외하고는 싹 다 북한에게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 그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소련이요. 이때 뭘 지원하냐면 탱크를 지원합니다. 탱크를 242대를 지원을 해요. 이 탱크가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요. 이래봬도 장교인데 어느 장교냐면 포병장교입니다. 포병장교예요. 그러면 이거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자, 이렇게 저렇게 가서 대포를 쏴. 그러면 바바바바박 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포병장교들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북한이 도발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날 수가 있다. 전쟁이 나면 장교들도 이 탱크를 몰 줄 알아야 된다. 원래는 저희가 안 몰아요. 탱크를 모는 이 포병 이걸 모는 병사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 도중에 그들이 죽으면 이거 누가 모냐? 비상사태는 장교도 이걸 몰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몰 수 있는 자격증을 따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보다 저는 이거 자격증을 먼저 땄어요. 이게 엄청 크잖아요. 이게 딱 올라가면 진짜 감으로 가야 돼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장점이 뭐냐면 엄청나게 튼튼해요. 뭘 했냐? 똑같아요.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 지그재그로 갈 때마다 제가 모든 장애물을 다 치면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진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주차를 할 때 제가 실수로 나무를 박았어요. 대박입니다. 나무가 그냥 픽 쓰러집니다. 탱크는 멀쩡해요. 그 다음에 또 후진하다가 너무 가는 나머지 담벼락을 박아버렸습니다. 담벼락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자 위에서 얘기 나옵니다. 야, 은중이, 쟤는 시키지 마. 쟤 그냥 합격했다고 해. 그랬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이게 내려오는데 슬프게도 우리는 남한 쪽에서는 이게 탱크가 한 대도 없었던 거예요. 빵대입니다. 빵대. 털릴래야 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초반에 엄청나게 밀리게 됐던 거고요. 이렇게 밀리자 결국에는 어떻게?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 문제를 유엔의 안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지원 부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자,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 6.25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전쟁이에요? 아닙니다. 전쟁의 색깔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념 전쟁입니다. 사회주의가 우월하냐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냐를 놓고 싸우는 이념 전쟁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들어옵니다. 영토를 차지할 것 같으면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계산하지만 이거는 이념이잖아요. 바로 돌아와요. 16개국이 바로 도와주러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전세를 뒤집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어떤 작전입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가서 여기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양동작전으로 공격을 하고 다시 치고 올라가자라는 거잖아요. 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와요. 그리고 압록강에 깃발을 꽂으라는 순간 김일성이 도와줘요 둥둥 마오쩌둥에게 할품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마오쩌둥이요 이거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무슨 계산기? 지금 딱 보니까 이거 만약에 이대로 뒀다가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면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영토가 또 맞닿아 있잖아요. 자기들한테도 피해와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러 가자. 대규모 군대를 끌고 도와주러 옵니다. 그게 중국군의 참전. 똑같은 말로 중국 공산당의 군대가 참전했다 그래서 중공군 참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공군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빠요, 바빠. 중공군입니다. 자, 중공군이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의 전술 전략은 뭘까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깽가리를 띵띵띵띵띵 야! 달려가는 게 이들의 전술 전략입니다. 이들은 그냥 전략이 없어요. 그냥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뭐예요? 인의 전술이에요. 전술 전략이 없습니다. 인의 전술, 사람 수로 밀어붙이는 전술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저희 수업이 끝나고요. 밖에 외출, 편의점을 갔어요. 집 앞에.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이 부르는 거예요. 형,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초딩 왜? 형, 나 아이스크림 좀 먹으려고 하는데 가진 돈 좀 있으면 내봐. 줘봐.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형이 위형을 보여줘야 됩니다. 너 왜 그러니? 어린 주제에 벌써 이러면 안 돼. 나쁜 아이야. 막 혼을 냈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울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장을 봐서 나오는데 갑자기 그 초딩이 또 있는 거예요. 형, 이리 와봐.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뜩 갔더니 그들의 친구, 초딩 친구 100명이 뒤에 있는 거예요. 100대 1입니다. 어떨까요? 초등학생이라서 이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100명이면 한 명을 한 대씩 때려서 쓰러뜨려도 일단 100대를 때려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100명이 동시에 여러분들 달려들어서 꼬집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먹 날리기 전에 일단 아파요. 웁니다. 100명이 꼬집고 무릎 뜯고 뜯으면 어떻게? 절대 못 이겨요. 100명 이기겠다 쳐요. 1000명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못 이깁니다. 그게 바로 인의 전술이에요. 중국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는 밀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일사후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흥남 지역에서는 흥남 철수,
이때 흥남 지역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밀립니다. 다시 밀리면서 서울을 다시 뺏기고요. 밑으로 내려갔지만 빠르게 이거를 안정화시킨 후에 다시 서울을 되찾고 위로 치고 올라가요. 그렇지만 38도선 근처에서 고착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8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끝날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든 미국이든 모든 나라가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미 우리 땅은 엉망진창입니다. 끝장을 본 거예요. 한번 쭉 밀렸다가 한번 쭉 갔다가 중간 38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전세가 안 기우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다들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이 먼저 휴전을 제안합니다. 휴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의 정부, 이승만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해요. 우리의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끝장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미 엉망진창이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미 이거는 살리려 살릴 수도 없고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끝장을 보자. 사회주의 국가가 되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든 끝장을 보자라는 게 이승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다들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자 이승만 정부는 어떻게 하냐. 이건 심한 내용이에요. 당시 거제도에 있던 반공포로를 석방시켜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예요. 우리가 사회주의자 군인들을 잡았잖아요. 잡고 감옥에 가두다 보니까 그들 중에 몇 명은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사회주의가 좀 싫어요. 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할래요. 이념을 갈아타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입니다. 이들만을 싹 석방시켜버려요. 자기가 임의로. 전쟁이 다시 날 뻔합니다. 선생님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영토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이념 전쟁입니다. 어디 이념이 더 우월하냐. 이거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공포로만 풀어버렸다는 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전쟁이 날 뻔합니다. 다시. 그러자 미국이 달래줘요. 승만아, 그만하자. 그만하면 이 전쟁 끝나면 내가 니들 지원해줄게. 지켜줄게. 그 약속을 받고 드디어 휴전이 됩니다. 휴전이 체결되면서 그때 조약을 하나 체결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바로 한미 방위상호 조약입니다.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지켜주자라는 거예요. 아, 누가 누굴 지켜요?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 지켜주는 거죠. 한미 상호, 이게 반대로 썼네요. 제가 또. 네. 이게 쓰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네. 어쩐지 쓰고 나서 좀 약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누가 누굴 지켜요? 한마디로 미국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최전방에, 제가 최전방 철원에 있었잖아요. 또 포병이기 때문에 더 최전방에 있습니다. 왜? 대포는 사정거리 때문에 무조건 전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라디오 주파수 잘 잡으면 북한 주파수가 잡혀요. 북한에서 방송하면 들립니다. 그 최전방인데 이때 제가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알아요. 최전방 지역마다 미군 부대가 조금씩 있어요. 판문점도 그렇고요. 중요 거점마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무리 전진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도 미사일을 아무리 갈겨도 전쟁의 꽃, 육군의 꽃은 보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병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지 그게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병이 진격을 할 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골목이 있는 거예요. 길목이. 거기마다 미군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순간 어떻게? 미국을 건드리는 거죠. 미군 자동 참전이에요. 그 옵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결과 지금까지도 미군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6.25 전쟁인 걸 T를 다 내요. 다음 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이런 키워드를 들어가면 정답이고요. 또는 보통은 흐름을 물어봐요. 애치슨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공군이 참전했대요. 145태 얘기가 나와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인천 상륙작전 찾으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유엔이 지원하기로 참전 결정하였다. 이런 것들. 또는 인천 상륙작전이 먼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앞에.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나왔습니다.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45태 흥남철수 중공군의 참전. 이런 거 찾으면 정답이겠죠. 다 알려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그리고 가시게 되면 여기 미국의 애치슨 선언,
제일 중요하고요. 기타 등등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끝! 그냥 이것만 아세요. 네. 그리고 H 순서는 이겁니다. 요 라인 안에서는 미국이 개입, 여기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됩니다. 3일 만에 서울, 한 달 만에 낙동강성까지. 지도 보시면 이렇게 쭉 밀리는 거죠. 여기 빼고는. 그리고 반격.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유엔군 참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90여일 만에 다시 이제 전세를 짓기 시작하고요. 서울을 탈환하고요.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압록강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찍고 성공, 찍고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깃발을 꽂으려는 순간 중공군의 개입. 다시 전세 역전. 서울을 재함락당하고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 흥남철수죠. 이렇게 찍고 내려가고요.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서울을 뺏겼지만 다시 서울을 탈환해요. 전세를 뒤집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의 38도선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전쟁 그만하고 싶습니다. 소련의 휴전 제안. 그러면서 남한은 휴전 반대.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 그렇지만 결국 휴전협정이 체결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결과입니다. 당연히 많은 피해 전쟁고와 이산가족 발생. 그리고 여기 분단의 고착화. 독재체제 강하고요. 내려가서 여기 중요한 결과입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죠. 이거의 결과 군사동맹이 강화됐다라는 거. 그러면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누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체결된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의 경제 붕. 요거는 뭐 따로 선지로 나오진 않지만 미리 요거만 하고 마무리 짓자라면 자, 일본은 럭키입니다. 이 6.25 전쟁을 계기로 가장 혜택을 많이 누려요.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전쟁도 옛날에 엄청나게 했던 나라잖아요. 전쟁 물자를 금방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팔면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맞짱 떴잖아요. 사회주의 내에서는 중국 다음에 소련 다음에 중국이 넘버 2가 됩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들었네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해서 6.25 전쟁까지 빛의 속도로 갔습니다. 크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부분들 다 잡아드렸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